각 나라별 음식 대처 방법은 일반적으로 일본 음식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요리가 많습니다. 만일 일식을 먹고 싶다면 오히려 고급 일식집보다 또 이자카야 같은 주점이 좋습니다. 고급 요리집에 비하면 조미 방법이 간단하고 설탕 함유량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메뉴도 다양해서 두부, 생선회, 생선구이, 채소볶음, 고기, 또 닭모치 등 저탄수화물 식단에 적합한 요리가 풍부합니다. 참고로 모치구이를 먹을 때도 소스가 아닌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초밥은 탄수화물 덩어리므로 피하십시오. 어묵과 튀김 음식은 되도록 피하십시오. 생선구이는 간장 소스보다 소금구이를 선택하십시오. 고급 일식집보다는 아자카와 식당을 권유합니다. 일식에서 가장 좋은 메뉴는 생선회와 해산물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는 기본적으로 설탕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다만 프랑스 요리에도 디저트와 또 빵이, 케이크와 이탈리아 요리에는 파스타와 피자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요리를 맛보러 갔는데 파스타를 먹지 않는 것은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생선, 고기, 채소 요리 등 생각보다 다양한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중에서 요리는 해산물이 풍부하며 탄수화물이 적은 식재료가 많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에서 디저트로 많이 나오는 케이크 대신에 치즈로 대체하면 좋습니다. 빵, 케이크, 파스타, 피자를 제외해도 주중에식 요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 요리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스와 밀가루입니다. 프랑스 요리는 소스는 대체로 괜찮지만 미리 맛을 보아서 단맛이 강한 것은 피하십시오. 밀가루는 햄버거, 스테이크, 반죽이 들어가는 정도라면 소량이므로 괜찮습니다. 다만 파이, 스튜 등에는 밀가루가 꽤 많이 쓰므로 피하기 바랍니다. 감자와 샐러드와 감자튀김도 주의해야 합니다. 빵, 파스타, 피자는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파이, 그라뱅, 스튜도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듬뿍 담긴 달콤한 소스는 피하십시오. 디저트는 케이크 대신에 치즈를 드십시오. 중식은 전국 요리는 아쉽게도 탄수화물 공화국입니다. 안타까우지만 모두 피하기를 권유합니다. 모든 식당, 모든 요리에 밀가루와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면 요리와 볶음밥은 말할 것도 없으며 딤섬, 춘권, 만두도 밀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게살, 수프, 할보채, 탕수육 등의 걸쭉한 점성은 모두 녹말가루의 마법입니다. 중국 요리에는 미안하지만 이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을 먹고 싶은가요? 그러면 두부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요리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인 운동,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 곡물 중심 식단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비만과 만난 질환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가그 100년 전만 해도는 총 섭취 칼로리의 70%가 곡물 위주 탄수화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과 비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현대인은 총 섭취 칼로리의 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는데 당뇨병과 비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당신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운동량의 차이입니다. 19세기 사람들은 운동하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았고 개인 트레이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 그 자체가 운동이었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육체 노동, 걷기, 청소하기, 씨 뿌리기, 물 걷기 등 활동량의 강도가 현대인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본인의 경우에 50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걸음 수가 3만 보가 넘었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나요? 앉는 것과 서는 것만 비교해봐도 소비 에너지 측면에서 2배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소비 에너지가 1이라고 한다면 일어서면 2배, 빠르게 걸으면 4배가 됩니다. 걸리려면 3.3배, 청소기를 돌리면 3.5배, 목욕탕 청소는 3.8배,
일상생활에서 자주 걷고 집안일을 하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만 유지해도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저에서 운동이 부족합니다. 기껏해야 1~2주에 한 번 일요일에 테니스를 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단식보다는 복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으로 프로그램을 고안해냈습니다. 일명 간헐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맨몸 스쿼트를 50에서 100회 반복합니다. 진료하지 않는 시간이나 걷는 법을 건너는 신호 대기 중에도 스쿼트를 하는 유명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진료실로 이동할 때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는 모든 것이 피트니스라는 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걷기를 하면 이동 5시간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움직임의 본능을 소유한 생명이기도 합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눈을 실명할 수 있고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모든 신체기관을 퇴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몸은 움직임을 원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평생 지속하는 법은 술을 좋아하나요? 위스키, 진, 럼, 보드카, 고랭지와 같은 증류를 즐기십시오. 드라이 와인도 괜찮습니다. 식단이 지겹지 않나요? 가지방 식단과 달리 음식의 메뉴가 풍부해서 식단을 지속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가 생선 중심 식단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단계별 저탄수화물 식단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당뇨병과 비만이 없는 일반인은 처음 2주에서 14일에 슈퍼 저탄수 식단을 지속하고 이후로는 베이직 유형과 미리 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저탄수화물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지다. 역류성 식도염에는 강간선성인 위액이 식도를 역류하여 가슴쓰림과 통증, 이물감, 목쓰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가정인성에 남는 남자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남성 환자 30세는 중학생 무렵부터 무려 10년 넘게 역류성 식도염에 시달려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환자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이야기 답변. 식료에 첨가된 감미료는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감미료 중에서 혈당 수치를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합성 감미료입니다. 에리스리톨은 카리로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일리톨 같은 당 알코올도 설탕의 절반 수준의 혈당을 올립니다. 그 밖에도 아스파탐, 아세설스크로사카린 같은 합성 감미료가 있는데 모두 카리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합성 감미료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지만 공복감을 유발하여 인슐린 수치를 올릴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는데 합성 감미료마다 인슐린과 혈당에 대한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합성 감미료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가 단맛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행위라든 호르몬 분비, 공복감,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요점 정리나 저탄수화물 식단은 맛있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먹는 음식과 탄수화물 함량을 기억해 두십시오. 편집자 코멘트. 저탄수화물 식단과 간헐적 단식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 가지 저탄수화물 식단은 현재 일본 다카오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탄수화물 영양 지침입니다. 여기서 식단 유형을 보면은 슈퍼 베이직으로 슈퍼로 하고 또 베이직을 하고 아침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점심은 또 저녁은 이렇게 슈퍼는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에베코지 박사가 제안하는 식단 유형을 자신에게 유연하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저탄성을 식단의 애킨스 다이어트는 에베코지 박사는 일본 저탄성을 식단의 개척자입니다. 그는 저탄성을 식단을 도입하기 전에 형 에베 요이치로 이사장과 함께 로버트 애킨스 박사를 비롯하여 미국 저명한 저탄성을 영양학 전문가들의 문헌과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이렇게 그리고 슈퍼와 베이직과 미니로 나누어서 이렇게 식단을 하고 있다. 애킨스 다이어트 4단계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루 탄수화물 매주 핵심 규칙 단계별 수령 기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거네요. 애킨스 박사의 4단계 프로그램은 매우 구체적이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는 최소 2주 동안이 진행되며 하루 탄수화물을 20g으로 제한하고 이후에 2단계 지속 감량은 매주 하루 탄수화물을 5g씩 늘려갑니다. 2단계는 자신의 목표 체중에서 4.5kg 미달 시점까지 지속합니다. 3단계 미세 조정은 매주 하루 탄수화물을 10g씩 늘려갑니다. 3단계는 목표 체중을 달성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 체중을 달성하면 본격적인 4단계 평생 유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평생 지속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자신의 탄수화물 임계점을 유지하면서 평생 지속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저탄수화물 프로그램, 애킨스 박사의 4단계 프로그램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코지 박사가 권유하고 있는 슈퍼 하루 탄수화물 30, 60g 저탄수화물 식단은 애키슨 다이어트의 1단계 전환과 2단계 지속 감량과 비슷합니다. 또 베이직은 저탄수화물 식단은 애키슨 다이어트의 3단계 미세 조정과 비슷하며 미니는 저탄수화물 식단은 애킨스 다이어트 4단계 평생 유지와 유사합니다. 애킨스 박사의 프로그램은 다이어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에베코지 박사는 질병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체중 감량과 질병 치유라는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애킨스 박사의 프로그램은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에베코지 박사의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유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중 감량에 관심이 있고 하면 애킨스 박사의 4단계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로버트 애킨스를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4단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참고를 하시고 편집자 코멘트 저탄수화물 식단의 장애물은 뭘까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명과 같은데 주로 사용하던 포도당을 지방 에너지로 전환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에너지의 전환점은 몸의 입장에서 스트레스입니다. 몸은 항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식단과의 결별은 몸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부작용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키토 블루입니다. 감기 증상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와 같은 명칭이 붙었습니다. 변비, 탈모, 두통, 어지러움, 불면, 갈증,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키토 래시입니다. 래시의 발진이라는 목, 등, 겨드랑이 등에 나타나는 붉은 반점을 말하며 가려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키토 래시는 아직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키토 래시가 나타나는 부위는 주로 땀이 배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당대소에서 지방대소로 바뀌면서 우리 몸은 케톤을 발생시키는데 이때 땀으로 케톤이 발생이 됩니다. 이 아세톤이 과다할 경우에 피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지방에 축적되어 있는 지용성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이러한 독소 배출은 긍정적인 해독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키토 블루 증상을 경험했는데 2주 정도 두통과 불미로 고생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증상이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매일 소량의 두통약을 복용했습니다. 다행히 2주 정도 지나니까 두통과 불면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탈모와 변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모발이 굵어지고 풍성해지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했습니다. 장거리 목적할 때도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편인데 급박한 대장 신호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나서 매일 화장실에서 황금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의 장애물은 자신의 대사 저항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에 지속해온 포도당 대사를 지방 대사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몸의 변화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키토 플루와 키토 러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째, 물과 소금을 섭취를 늘리십시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한 후 2-3일이 지나면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모두 소모됩니다. 글리코겐이 모두 소모되어야 비로소 지방을 태우는 몸이 시작이 됩니다. 글리코겐은 간에서 20%, 근육에서 80% 비율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에 글리코겐을 500g 정도로 가정하면 물론 저장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포도당 1g은 3g을 필요로 물 3g을 필요로 합니다. 포도당은 지방과 달리 물과 함께 저장되어야 합니다. 즉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고 2-3일이 지나면 체내에 저장되었던 포도당 500 플러스 물 1500이 몸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의 나트륨과 미네랄도 함께 배출됩니다. 나트륨과 미네랄 배출은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할 경우에는 소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좀 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음식의 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다량의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토 블루의 증상이 심할 경우 소금의 섭취를 더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저 따뜻한 소금물을 한 잔 드시면 좋습니다. 따소물. 사골 국물을 드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소금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탄수화물 용량을 늘리십시오. 몸은 갑작스러운 탄수화물 제한으로 인해 과민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에서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십시오. 자신만의 탄수화물 용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에는 단 한 가지 혈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칼로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바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칼로리를 갑작스럽게 줄이면 또 몸은 기아 상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기초 대사율이 떨어지면 몸은 중요하지 않은 신체 기관에 또 영양소 공급을 줄입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탈모입니다. 머리카락은 외모의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생존에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드십시오. 참고로 동물의 내장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원천입니다. 식단에서 내장육의 섭취를 늘리십시오. 넷째로 적절한 운동을 하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글리코겐을 급격히 소모합니다. 다섯째, 케토레시와 같이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까운 또 기능의학을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위해서는 식단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식단이 뭐 이렇게 복잡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원시 독립부적인 마사이족과 훈저족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강인함과 건강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가업 성계의 노하우, 즉 비밀 문서가 있는데 그 비밀 문서는 바로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동물의 해체, 식물 독소의 제거, 발효 음식의 중요성, 그리고 최적의 요리 방법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식단에 대한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필로그.
저는 작은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이 건강히 웃음을 찾도록 하고 싶습니다. 최근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암을 유발하는 용의자 중에서 유력한 범인은 고인슐린 혈증,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목을 해보고 치실험이라든가 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다카오 병원에서 옮긴 이의 그런 우리는 너무 깊이 세뇌에 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처음 입문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이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하지만 혈당 수치는 계속해서 상향을 그리고 있고 현대학은 황금을 낳는 거위가 되었고 건강 영역의 유일무이한 지배자가 되었는데 현대학은 전문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렇게 범접을 세우는 거대한 탑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물론 현대의학은 꺼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것도 감염병 수술 그리고 긴급치료에 간과하는 성과를 누렸지만 대사증후군에서는 거의 실패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가장 오랜 기간에 사랑했던 치료법이 뭔가 바로 방혈, 피를 빼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페서 음악가 모차르트 방혈요법의 희생자로 남았다. 방혈? 뭐야? 우리가 사용했던 치료법이 바로 방혈요법입니다.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치료법인데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은 가벼운 감기였는데 방혈요법으로 인해서 서둘러 저승세계로 떠나길 말했습니다. 방혈요법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람의 혈액은 5리터 정도인데 담당 의사는 무려 2리터의 피를 방혈 너무 뽑았구나. 불세출의 음악가 모차르트 방혈요법의 희생자로 남았습니다. 의학의 흑역사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게도 헛웃음이 나오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엉터리 의학의 역사가 당시에는 주류 의학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주류 의학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엉터리 의학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도 엉터리 의학의 소나기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직도 주류 의학은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항체기를 걸 것이라고 암암리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는 양치기 소년 또 새벌그 거짓말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최대의 의학의 사기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현대학은 잘못을 뉘우치고 개가 천선을 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현대학은 버젓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공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현대학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비판하는 소수의 의료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코지 박사는 이로써 최초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대중화시킨 인물이고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반 대중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균이 박중환의 이야기네요. 주신 이 책의 제목은 영화 헤어질 결심에 전적으로 비치고 있다. 헤어질 결심. 그렇게 해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위한 다카오의 레시피를 보면은 단백질 지방이 풍부한 것을 먹고 간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디저트를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면 레시피 또 레시피는 참고해서 이 핵심 내용을 보고 다양한 채소들이 봄철, 여름철, 가을철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넣으면 되겠다라는 이 레시피를 보게 되어지네요. 자,
다양하게 해서 이 레시피, 가을 레시피 해서 브로콜리, 시금치 뭐 다 좋지. 요리하고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하는 어떤 참 수양관이나 또 어떤 이런 센터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정도의 준비하는 데가 있다면은 참 비용도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입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레시피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그래서 옆에도 이모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식당이나 특별한 메뉴의 어떤 관리하는 체계 속에서 하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